차남아, 형이 웬일이야? 엄마가 위독하시다. 그래? 엄마 보러 올 거지? 가야지. 유산도 받아야 하고. 뭐? 형, 차남아, 엄마 돌아가셨어. 그래. 조금만 더 일찍 오지. 엄마가 네 보고 싶다고. 보고 싶긴.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야, 아니, 네 무슨 말을 그래 하노? 엄마가 네 뒷바라지 한다고 안 해본 일을 다 해가지고 네 학비를 댔는데. 나 학교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 미국에 갈 때도 내 힘으로 간 거 형도 알잖아. 그래도 엄마가. 됐고. 그럼 유산만 나누면 되겠네. 와, 뭐? 야, 매정합니다.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거라고는 이 집하고 사망보험금이 전부다. 땅도 좀 사놓으셨다라고. 그럼 2분의 1 해서 5억 5천씩 하면 되겠네. 내 혼자 엄마 병간호 다 하고 병원비 낸다고 빚을 좀 졌는데. 뭐야? 형 엄마 유산에 욕심 있었어? 병원비 낸다고 빚을 진 거니까 그건 해결하고 나눠야지. 난 전혀 몰랐는데 5억 5천 안 줄 거면 난 법대로 할게. 뭐? 변호사 알아보고 그럼 다시 연락할게. 아, 난 호텔에서 지낼게. 얼굴 보기 서로 껄끄럽다. 아,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야, 정말 성격이 껄끄럽네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던 차남이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의 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성격 탓에 가족과는 전혀 왕래가 없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뒤 나타나 유산 문제로 다투게 됐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형이 엄마 유산에 욕심 낼 줄을 몰랐네. 욕심을 낸 게 아니라 병원비 낸 만큼만 받은 거지. 당연히 형이 해야지. 늘 우리 장남하면서 엄마가 형을 챙겨줬잖아. 엄마는 항상 니를 더 챙겼지. 공부 잘한다고 신동이라고 늘. 뭐 어쨌든 유산은 마무리됐으니까 나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라. 이젠 볼 일 없겠죠? 형도 잘 지내세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연락은 하고 우리 집에도 한 번씩 왔다 가고. 뭐 보고요.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속은 마무리됐고 저는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8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동생은 3억을 받았고. 그런데 여보세요? 예, 여기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 무슨 일로? 이번에 망인 김이자 씨 유산을 상속 받으신 걸로 나오는데 상속세를 안 내셨네요. 상속세 냈는데요. 아, 동생 문차남 씨께서 상속세를 안 내셨어요. 아, 그거는 동생한테 연락을 하셔야죠. 동생이 미국에 있어서 그런가요? 상속세는 연대 납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형인 문장남 씨가 동생분의 상속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제가 상속세를 다 내야 된다고요? 네, 우여곡절 끝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지금 장남 씨가 전부 다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드라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모든 상속세를 다 동생에게 주고 싶은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남 씨와 문차남 씨는 형제 사이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동생 문찬함 씨는 신동 소리를 들을 만큼 머리가 영특했는데요.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 잘 나가는 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 됐고 형 문장남 씨는 동생에게 연락을 했지만 문찬함 씨는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 나타난 동생 문찬함 씨. 형과 유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소송까지 치른 뒤에야 유산 상속을 받게 됐는데요. 문장남 씨는 8억 원, 동생 문찬함 씨는 3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동생 문찬함 씨는 거주하고 있던 미국으로 다시 떠났고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문장남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동생이 받은 유산의 상속세까지 전부 다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텐데 형제끼리 상속 분쟁이라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건처럼 요즘 상속 분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박병 변호사님, 이런 사태를 좀 미리 방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생전 유언 제도의 활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로열에서도 유언의 방식이나 효력에 대해서 몇 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네. 실제 유언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 문서 금고에 의뢰인들의 자필 유언장이 한 100여 장 정도 보관되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언 집행자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유언 효력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필 유언 작성 시부터 형식적 효력을 철저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유언자에게 상속재산 예상 목록과 그 유언장 초안을 작성해서 가족들에게 미리 공개를 좀 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또 권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언 작성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작성 과정은 모두 촬영해 두고요. 그렇게 되면 자필 유언 외에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까지 갖추고 있게 되는 것이 되고 이 모든 영상은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정도 같으면 이 문장남 씨 어머니도 생전에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으면 사후에 형제들의 다툼이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가요. 지금 상속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동생이 받은 상속분에 대한 세금까지 형이 다 내야 된다는 게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문장남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도 아닌 동생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이죠. 더구나 문찬함 씨의 행동을 보면 내고 싶은 마음이 더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하되 내부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또 가세관청 입장에서는 상속인들 모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문장남 씨가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을 전부 납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혹시 동생 지금 차남 씨가 해외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조의 2 사망에 따르면 네.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국세청에서는 미국에 있는 문찬함 씨에게 상속세를 고지할 방법이 없거나 고자였음에도 송달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문장남 씨에게 상증세법상 연대 책임에 근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세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형인 문장남 씨가 모든 상속세를 다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문장남 씨가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전에 납세 고지받은 사실을 문찬함 씨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전달하고요. 네. 협의 과정을 거칠 수는 있는데 만약 연락이 안 되거나 문찬함 씨가 거부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에서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남 씨가 먼저 이제 고지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또 나왔네. 빨리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궁금합니다. 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두 형제가 10개월 정도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이제 상속재산을 분배받았는데요. 네. 만약 제가 두 형제 중에 일방의 담당 변호사였다면 상속세 분담에 관한 내용까지 정리해서 일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속세를 이렇게 미리 좀 선정을 할 수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송 과정에서 보면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모두 확인하고요. 그 확인한 상속재산을 이제 목록을 작성해서 그 목록을 기반으로 한 상속세를 예상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상속세를 계산해서 최종 귀속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서 각자 부담할 상속세를 이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상속
상속세를 상속인 중에 1인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장남 씨가 네.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문차남 씨에게 부담될 상속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3억을 내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형이 네. 가지고 가고 네. 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쵸. 형제가 그걸 활용을 못했네요. 네, 안타깝네요. 참. 자, 그럼 지금 대략 어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할지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속 세금을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상속 재산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우선 문장남 씨가 15년 동안 어머니와 같이 살던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시가 4억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가게가 약 5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 사망보험금과 적금 등이 약 1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총 11억 원의 상속 재산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상속세에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그리고 일괄공제가 있는데요. 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 및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 5억 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각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구체적인 공제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문장남 씨 사연의 경우 두 아들의 인적공제가 각각 5천만 원, 총 1억 원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에 기초공제 2억 원을 합하면 총 3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기 때문에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문장남 씨가 10년 이상 같이 살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주택가액의 100%, 한도 6억 원까지 가능한데 아파트가 4억 5천만 원이니 100%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 사망보험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공제가 됩니까? 네, 그렇죠. 예금, 보험, 주식 같은 순금융자산에 대한 상속공제도 가능한데요. 네. 금융자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액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이 사안에서는 금융자산이 1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20%인 3천만 원이 공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야, 정말 이렇게 얘기로 들으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죠. 네, 잘 들어보시죠. 상속재산 가액이 11억 원이었죠. 네.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4억 5천만 원, 금융재산 공제 3천만 원 합계 9억 8천만 원을 공제한 1억 2천만 원이 상속세 가세 표준이 되고요. 아. 여기에 세율 20%를 곱한 후에 1천만 원의 누진 공제율을 적용하면 결국 1,400만 원을 상속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오, 자, 공제 제도를 잘 이용하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정말 확 줄어드네요. 그렇네요. 예. 자, 일단 그럼 문장남 씨가 상속세를 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문장남 씨와 문차남 씨가 납부해야 될 연재 책임 있는 상속세를 1억 원으로 가정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장남 씨가 1억 원을 먼저 납부를 한다면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인 1억 원의 11분의 8, 즉 약 7,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만 원을 문차남 씨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납부 지연 가산세 그리고 체납 절차 비용도 포함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체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상속세 신고 납부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지금 문장남 씨도 상속받은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상속세를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추징 고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상속세 가세 표준 신고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해야 하고 그 납부도 신고 기한 내 자진 납부를 해야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준수를 해야 합니다. 네. 이때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를 하면 상속세의 3%를 추가 공제해 주는 반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지된 상속세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오.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소신고 가산세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1일에 0.025%를 곱한 금액을 납부 지연 가산세로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상속과 세금 참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최신 상속 관련 시행 법령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2022년 시행되는 상속세 관련 시행 법령 중에 상속세를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 이용되는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요. 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물납의 대상에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등이 있는 문화재나 미술품도 포함되었습니다. 예.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비과세 기준 금액을 실거래 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개정된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속세 정말 꼼꼼하게 알아둬야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문장남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문장남 씨의 경우 본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는 이미 납부하였다고 말하시기 때문에 아마 상속받은 8억 원에 대해서만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문장남 씨 목에 대한 가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문차남 씨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세법상 상속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할 자가 신고 및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해서 20%의 가산세를 더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신고 기간 내에 가세표준 신고만이라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 피크제 올 뿐인 약속이지. 아니 일은 일대로 다 시켜놓고 정년퇴직 다 했다고 월급은 깎아버리고. 그동안 내가 부당해도 참았는데 이제 못 참지. 두고 봐라. 저는 제조업체에서 품질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좀 미세하게 크미가 있네. 와, 이거 이 라인에 문제가 생겼나? 생산 라인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상당히 꼼꼼하게 일을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잠시 주목 좀 해주시고. 회사에서 이번에 신인사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인트라에 운용 세치 자세히 올려뒀으니까 모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임금 피크제 운용 세칙이라? 힘들지? 커피 한잔 하자. 그러죠. 임금 피크제가 뭐고? 네 정년 얼마 남았노? 한 2년 6개월? 정년 2년 미만 남은 사람한테는 임금 피크제 적용해서 기준 연봉의 60% 주고 1년 미만 남은 사람한테는 기준 연봉의 40%를 준다나 만다나? 아니 이런 그대로 하면서 에이, 그러면 난리 나겠지. 일도 줄여주는 거지. 정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쉬엄쉬엄 일해라. 대신 월급도 그만큼 줄인다. 막 이 뜻 알겠나? 시간이 벌써 이래 됐네. 들어가자. 그래. 뭔가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나이는 이렇으면은 아니 품질 관리 인원을 늘려줘야 될 거 아이가. 이 많은 걸 내가 혼자서 정년퇴직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내가 하고 있어야 하나. 그렇죠. 더 늘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 생산 나이는 늘었는데 품질 관리 인원 충원 안 해줍니까? 지금 회사 사정 어려운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떻게든 수익을 내보려고 생산 라인을 늘린 거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 정년퇴직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요. 오히려 더 늘었고요. 월급은 줄었고요. 병철 씨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년 앞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회사 사정도 좀 봐주세요. 저는 회의가 있어서 먼저 좀 일어나겠습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지금 그렇네요. 그놈 회사 사정. 회사는 어렵다면서. 생산 나이는 어떻게 늘렸었고? 막내놈 대학 보내려면 한 200이라도 받는 게 낫겠지. 그래. 더럽다고 시급 때려치우면 안 되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재차 문제 삼을 경우 징계까지 불수하겠다는 회사. 저는 퇴사 후에 이에 대해 따지겠다는 생각을 참았습니다. 임금 피크제? 허울뿐인 약속이지. 내가 그동안 부당해도 참았는데 아이고 전년퇴직한 마당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지. 두고 봐라. 그동안 부당하게 일한 거 다 받아내고 말 기다. 네, 주병철 씨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임금은 삭감이 됐는데 일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해 보죠. 주병철 씨는 제조업체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는 신인사 제도를 마련했다며 취업규칙에서 임금 피크제 운용 세칙을 제정하고 공고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년이 2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피크제 적용 직전 기준 연봉의 60%, 정년이 1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는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주병철 씨도 임금 피크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삭감됐지만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회사에서는 근무하는 동안 재차 문제 삼을 경우 징계까지 불사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는데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한 주병철 씨. 정년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며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왔습니다. 네, 부당하다고 느껴지지만 또 회사 방침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그렇죠. 자, 함호준 변호사님, 저희가 임금 피크제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보통 연령이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과 지위가 높아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근속 연수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실질적인 업무는 줄어드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고 이를 반영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네.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 근로조건, 근로일수 등을 조정해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에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명예퇴직 등이 도입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단점도 있어서 노동계에 있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주병철 씨가 임금 피크제에 반발을 하면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될까요? 네,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드라마를 보면 주병철 씨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 시행을 일방적으로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노동자와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부당한 임금 피크제 시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병철 씨 사례를 미리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주병철 씨 경우에도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임금 피크제 시행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단체 협약이 아닌 취업 규칙만을 변경해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했다면 취업 규칙을 변경을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나요? 예,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네. 하지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취업 규칙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취업 규칙이 이미 개별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개별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드라마 사례에서 주병철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주병철 씨 회사가 변경된 취업 규칙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에 주병철 씨가 직접 동의한 사실이 없고 임금 피크제가 주병철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병철 씨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안타깝게도 많은 근로자들이 이 법을 또 잘 모르잖아요. 이미 드라마 사례에서 봤듯이 주병철 씨는 지금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 되면서 삭감된 임금은 받았지만 업무량은 더 늘어났거든요. 정상적인 임금 피크제의 시행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와 비례해서 당연히 업무량도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주병철 씨는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들이 소송에서 임금 피크제 자체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임금 피크제 이후에 업무량이 줄지 않았다는 점,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전후를 해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 봄으로써 절대적인 근무 시간을 비교해 근무 강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병철 씨의 인사 고과를 평가함에 있어 적용되는 목표 수준이 줄어드는지 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량의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주병철 씨가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면서 네. 지금 임금이 얼마나 깎인 건가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취업 규칙이 변경되기 전에 주병철 씨의 연봉은 6천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월로 환산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새로운 취업 규칙이 적용된 후에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정년이 2년 미만 남았을 경우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받게 됐고요. 예. 1년 미만 남았을 때는 4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 이게 아무리 월급이 깎이는 거라고 해도 임금 피크제라고 해도 월급이 60% 이렇게 뭐 40%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는 너무한 것 같은데요. 사실 회사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불이익의 근거는 주병철 씨가 고령이다 라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당한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병철 씨가 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기 직전 연도, 즉 주병철 씨의 매월 급여 500만 원이 퇴직 시까지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년간 총 6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적게 지급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임금이 오르지 않은 걸로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매년 임금이 올랐다면 임금 피크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승분만큼은 어떻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6천만 원은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기 직전 연봉이 퇴직 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 매년 어느 정도 연봉 인상률이 정해져 있거나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들의 연봉 인상률을 적용해서 해당 인상률이 합리적이란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다 주병철씨처럼 다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답변은 곤란하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사무장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있습니까? 예. 그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네. 고령자 고용법의 규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이 법에 근거해서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 자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고 해당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인지 궁금한데 판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네. 사업주가 모집,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규정이 강행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법에서 무조건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네. 고령자 고용법이 강행 규정인지 아닌지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사업주가 개별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피크제가 강행 법규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네. 1항. 예. 이게 강행 규정입니까 아닙니까? 네, 대법원은 고령자 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강행 법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반해 임금 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임금 피크제는 유효할 수 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네. 아니 여기 지금 상당한 이유 이게 해석에 좀 분분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그리고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그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임금 피크제가 유효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주병철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주병철 씨 입장에서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바친 회사로부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주병철 씨에 대해 적용한 임금 피크제는 주병철 씨의 개별 근로계약에 비해 불리한 사항을 강제한 것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가 주병철 씨에게 적용한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해서 주병철 씨의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 청구도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해보이죠. 선생님, 운전면허도 없으시네요. 내가 운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운전면허 다시 취득했습니다. 참나. 자. 야, 오랜만에 이렇게 마시니까 술이 술술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재수 씨 오늘 신정 간다고 했지?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마음껏 달리자. 건배. 자. 네 차 가지고 왔나? 가져왔지. 안 돼. 대리 불러라. 네 또 음주운전 해가지고 면허 취소 당하지 말고 빨리 대리 불러라. 그 언제적 이야기고. 벌써 그 10년도 더 지났다.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 있네요. 술 마실 때마다 우려 먹어야지. 빨리 대리 불러라. 그 대리 부를 테니까 네 혼자 들어가라. 이 마누라도 아니면서 이 잔소리를 참. 알았다. 내 먼저 갈 테니까 꼭 대리 불러라. 아이, 너 들어가라 임마. 아휴. 대리 부르는 거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요. 여보세요? 그 대리 좀 부르려고 해. 뭐? 기사가 없다고 해? 예. 요 아니면 대리기사가 없나? 참나. 어디 보자. 서로 안 잡히나 보네요. 여기도 없다고 해? 예.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술 마시나? 이거 대리가 안 잡히노? 차로 10분 거리는. 내 운전해야겠다 그냥. 안 됩니다. 그냥 택시 타고 가시지. 아유. 좀 먹어. 음주도 안 써. 어쩌노?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음주 단속하겠습니다. 네, 세게 불어주세요. 세게 불어주세요. 네, 더. 네, 됐습니다. 수치가 0.15. 우와. 취소 수준이고요. 음주운전 하셨습니다. 아이, 이번에 또 걸리면 안 되는데. 맞다. 대식이 운전면허증 사진 찍어놓은 거 있지? 대식아, 미안하다. 이 햄 좀 살리더. 내 운전면허증 집에 놔두고 왔는데 사진 찍어놓고 있는데 그거 보여주면 안 됩니까?
네, 보여주세요. 자. 2022년 6월 7일 22시 30분경 음주 수치 0.15 확인하셨죠? 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이 단말이 뭡니까? 요즘 누가 서류에다가 서명을 합니까? 결과가 통보되면 이렇게 단말기에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뭐 서명하면 됩니까? 네. 사진이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 주민번호 한번 불러보세요. 아이 참. 82 0622 그건 뭐더라? 이 나이가 드니까 이 기억력이 술을 마셔서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이거 본인 운전면허증 아니죠? 아이고 들통났네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동생 면허증입니다. 근데 음주 벌써 2번째라 가지고 딱 하면 박입이요. 참나 진짜. 아니 음주운전 하시고 다른 사람 명의로 서명까지 하시고 이거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랑 같이 서해 같이 가시죠. 그냥 봐주면 되겠구만. 별것도 아닌데 진짜. 별게 아니라니요. 이대범 씨,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요.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합니까? 아이 무슨 소리 합니까? 10년 전에 음주로 취소되고 다시 취득이 했습니다. 저 무면 아닙니다. 송달되지 않아서 관보에 게시하고 취소가 됐어요. 이사도 한 번 간 적도 없는데 통지서 받은 적도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 진짜 황당하네. 아이씨 뭐 이게. 자, 이대범 씨 또 음주운전을 해서 일을 만들었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 잡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사건 적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범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부르는데요. 하지만 기사 배정이 잘 되지 않았죠. 결국 음주운전을 하게 됐고 단속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대범 씨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었는데요. 마침 휴대폰에 동생의 신분증을 찍어둔 게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동생인 척 행세하며 전자서명을 하고 동생의 신분증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간 이대범 씨.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이대범 씨가 운전면허가 없다고 하는데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다시 취득했다는 이대범 씨. 하지만 경찰은 면허 취소 통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아서 관보에 게시하고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대범 씨는 이사를 간 적도 없고 통지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황당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대범 씨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점점 상황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음주운전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단속에 걸리자 동생인 척하면서 서명을 했어요. 네, 이수경 변호사님, 이 부분도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서명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대범 씨처럼 다른 사람의 서명을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바로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렇죠. 사서명 위조죄는 처음 듣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사서명 위조죄는 형법 제239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혹은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음주 단속 현장에서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면서 서명을 하는 경우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가짜 서명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야, 이게 이제 죄명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처벌을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네. 사서명 위조죄 이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형 자체에서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형 규정이 있는 음주운전죄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사서명 위조죄가 무죄된 이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지 못하는 이상 집행유예나 실형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사서명 위조죄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대범 씨는요, 동생 이름이 아니라 뭐 대충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아, 맞아요. 예. 저런 형태의 사인도 사서명 위조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드라마에서 보시면 이대범 씨는 동생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그리고 동생인 척 행세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서명을 할 때 동생 이름을 적은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선을 그었거든요. 네. 이렇게 의미 없는 선을 그은 경우도 서명 위조로 볼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하긴 좀 서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어설펐고 그렇죠. 대충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도 음주 서명죄네요. 하지만 법원은 서명할 때 그 이름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선으로만 그었는지 등 그 서면의 외관과 형식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이외에도 작성 경위와 서명 기재의 필요성, 또 서명을 필요로 하는 문서의 종류와 기능을 다 고려를 해서 위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 보시면 이대명 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숨기기 위해서 동생인 척 행세를 하면서 음주운전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는 단말기에 서명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 서명 자체를 동생의 서명으로 전부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 이대범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서명 위조죄로도 처벌을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명 위조라고 인정된 이상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하게 되고요. 이와 별개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형태로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위조 사서명 행사죄도 별개로 성립하게 됩니다. 아이고, 대범 씨가 점점 지금 제목이 늘어납니다. 네. 일단 이대범 씨 운전면허 취소가 됐고 그리고 본인은 통보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효력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는 해당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통보서를 서면으로 발급해 주거나 아니면 발송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간혹 운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송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운전면허 대장상에 기재된 운전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식으로를 통해서 통지를 대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로서 통보를 직접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찰 게시판에 공고 등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소재 불명이라는 게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외출을 해서 집을 비운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소재 불명이라는 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보 대상자가 잠시 외출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주소를 잠시 비운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통보 대상자의 주소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송달 자체가 불능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네. 이대범 씨는 이사도 한 번 가지 않았는데 지금 통지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받았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대범 씨가 소재 불명인지 여부부터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 이대범 씨가 소재 불명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송달 방법상 문제로 제대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까지 이대범 씨에게 물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가요, 나는 통지를 못 받았고 몰랐다, 무면허인 줄 알았으면 운전을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의가 없다고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개별의 사안에 따라 너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통 법원에서는 그 면허 취소의 사유와 그 원인이 된 위법 행위의 경중, 그리고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취소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리고 면허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면허 취소가 된 이후부터 해당 운전 행위가 있기까지 그 기간의 장단,
그리고 운전자가 면허증을 들고 있는 기간 동안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두루 살펴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운전면허증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는 근거로 하나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어떻게 근거가 됐습니까? 이게 운전면허증 지금 아마 제대로 좀 잘 안 보실 텐데요. 네. 운전면허증을 살펴보시면 운전면허증 앞면에는 면허증의 갱신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면을 살펴보시면 일종의 경우 갱신기간 내에 정기 적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안내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의 경우 앞면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안내 문구가 부동문자로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저도 꼼꼼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다니까 빨리 찾아봐야겠네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그 법원은 해당 운전자가 그 면허증이 안내된 대로 과거에 정기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었는데요. 네. 그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발급받은 그 면허증에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안내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네.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행하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빨리 면허증 찾아야겠는데. 큰일 났네. 자, 마지막으로 이대범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될 위법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현장에서 즉시 인정하시고 경찰의 수사에 거짓 없이 성실히 응하는 것이 추가 여죄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벌이 두려워서 타인으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벗어난다면 더 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